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. 언론의 해안을 통해 정치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. 언론에는 오늘은 이상돈 전 의원 모셨습니다.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 예상하셨습니까? 네, 저는 아무래도 선거가 임박하게 되면은 그 정당 후보가 우세하죠. 그래서 지지세가 모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우세할 거라고 봤고, 특히 그 하루 이틀 전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그 안 대표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 뭐 그러고, 또 김정희 위원장이 뭐 우리 오세훈 후보가 이긴다 그렇게 말했을 때, 이분들이 그 좀 뭔가 독자적인 어떤 조사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있구나, 이런 감을 받았습니다. 네. 예. 근데 이게 박빙 승부가 아니고 좀 차이가 많이 났다. 네. 예상과는 좀 다른 거 아닌가.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처음 출마 선언했을 때는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. 그리고 네. 그에 반해서 오세훈 후보는 안철수가 나온다면 난 안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또 지지율을 까먹었고. 네.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역전승을 했을까? 근데요, 돌이켜보면요,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도 그때는 좀 길었죠. 이런 압축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죠. 처음에 그 2012년 봄 되면은 문재인 당시 의원이죠. 그 지지도 뭐 5% 7% 막 이랬지만, 안철수 당시 뭐 대학원장이죠. 뭐 한 30% 나오고 막 그랬어요. 근데 이제 가을 돼서 이제 선거에 임박하니까 거진 동률 나오지 않았습니까? 저는 이런 거고, 또 하나는 저는 그 여론조사가 선거에 임박하게 되면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좀 높아지죠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좀 높게 나오는 것은 되게 패턴이 있어요. 응답률이 굉장히 저조한 데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,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선거를 따 보니까 대선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처럼 뭐 2등도 못하고 3등 하는 게, 저는 이게 비슷한 그건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보통 여론조사 응답률이 많으면 5% 적으면 3%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40%까지 응답했다고 그렇죠. 하니까. 네, 근데 그게 이제 저 차이가 있다.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임박할수록 응답률이 높아질수록 말하자면은 그 실질적인 경쟁률에서 또 떨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패턴은 늘 그랬습니다. 그래서 거기 그런 걸 갖다가 자기에 대한 그 과시를 해서 이렇게 선거 때마다 좀 처음에는 빛났다가 끝에는 항상 시작은 창대하고 끝은 미미한 결과가 나오죠. 예.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야기합니다만 혹자들은 아름다운 단일화는 이 세상에 없다, 그런 얘기도 합니다. 자기 일처럼 도와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그 단일화라는 게 사실상 여론조사에서 이게 단일화한다는 거, 이게 정당 정치를 그냥 형해화시키는 거 아닙니까? 그건 그렇죠. 예. 네, 비정상적인 거고, 이제는 좀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걸 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.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국민의힘이 뭐 잘한 게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? 여당의 실패, 문재인 정권의 실패 득을 본 거죠. 그런 과정에서 지지율이 이제 불과 2, 3개월 만에 올라가고,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 현재 야당이 힘을 받은 거라고 보겠습니다. 예. 앞으로 안철수 대표는 어떻게 정치 길을 걸을까요? 서울시 공동 운영 이야기도 합니다만, 글쎄 그건 오세훈 후보 측에서 안 받으면 그만인 것이고, 차기 대권 얘기도 있고 제3지대 윤석열과 손잡는 얘기도 있고, 어떻게 보세요? 글쎄, 서울시장은 한 명뿐이지 공동, 그게 말이 안 되죠. 안 되고, 또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,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를 겪어본 사람들은 특히 잘하는 건데, 안철수 대표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. 그래서 같이 했던 유승민 의원이나 뭐 손학규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다들 뭐 그렇게 후회하는 바가 굉장히 많죠. 난 그래서 공동정부,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.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접을 사람도 아니고, 내년 대선 이렇게 곧 또 이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. 군대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. 안 되면 될 때까지, 안 되면 되게 하라, 이런 심정이 돼 있지 않은가 하는데, 좀 정치권의 혜성처럼 나타났을 때는
새 정치 같은 어떤 그 뭔가 비전을 보여줬던 희망을 줬었는데 지금은 이건 정치공학 중에서도 참 막장 정치공학 같은 이런 현상을 보여서 참 그런 것이 좀 서글픈 면도 있습니다.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안철수 미래는 장밋빛은 아니네요. 글쎄요, 뭐 이게 뭐 이렇게 볼 수 있죠. 아, 저거 봐라. 오세훈 그 시장 당선자가 국회의원 떨어졌는데 시장은 되더라.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또 그거는 좀 경우가 다르다고 봅니다. 예. 자,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도 좀 해보죠. 그 어떤 언론에서는 안철수는 오세훈에 진 게 아니라 김종인한테 졌다. 이런 제목도 달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높을 때 그때 그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러브콜을 보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평가절하해 버렸거든요. 네. 그리고 시간을 계속 끌면서 오세훈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줬다. 결국은 김종인 말대로 된 거 아니냐. 뭐 이런 거예요. 네, 그게요. 근데 김종인 박사님도 뭐 저도 그랬고 2012년에 그 이제 뭐 저희 두 사람은 다 박근혜 쪽에 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누구냐 이렇게 봤을 때 그 지지율에서는 안철수 당시 그 융합대학원장이 뭐 한 25% 30%하고 그 문재인 의원이 뭐 10%도 대가마까 할 때도 결국에 가서는 큰 정당 민주당에서 후보가 나온다 이렇게 봤죠. 그게 정상이죠. 그 정치를 쭉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안철수 대표를 갖다가 거론했던 사람들이 과연 진정성이 있었느냐 그거보다는 이 당권 같은 걸 계산을 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뭐 흔든 게 아니냐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. 그리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? 당을 지켜야죠. 당을 지키는 게 뭐 그 큰 당을 어쨌든 간에 백석은 큰 정당이고 역사가 있는 정당인데 이 서울시장 선거도 지금 여당의 잘못 때문에 하는 그 보궐선거인데 그 국민의힘 그 야당이 후보를 안 내면 그 정당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. 그러니까 저 김종인 위원장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이제 했다고 보는 겁니다. 예. 김종인 위원장 임기가 이제 보궐 때까지인데 그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뭐 일각에서는 두 군데 다 승리하면 재추대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. 글쎄요, 그건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그 비대위원장을 갖다가 재추대를 하는지 뭐 그 당대표 같은 거에서 좀 대표할 사람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이렇게 추대 같은 사실상 추대와 같은 뭐 전당대회를 할지 그거는 제가 뭐 잘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 그러나 이제 이게 앞으로가 더 문제죠. 지금은 이제 이 보궐선거는 여당의 어떤 실패 때문에 하는 선거니까 뭐 비교된 명분이 있었지만은 다음에 대선은 또 좀 차원이 다르지 그렇죠. 않겠는가 생각합니다. 네. 예, 알겠습니다. 그 문제는 뭐 좀 지켜보면 답이 나올 테고요. 여권 이야기도 좀 해보죠. 지금 박영선 후보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여러 가지 여권발 악재로 인해서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. 이제 선거는 2주 남았고요. 그 사전 투표자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뭐 한 열흘 남았다. 열흘 동안 반전할 기회가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? 물론 그 여론조사가 뭐 100% 신뢰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뭐 볼 때는 사실상 그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어떤 콘크리트 고정층 외에는 상당히 많이 이탈했다고 보이죠. 그래서 뭐 저는 뭐 박영선 후보와는 각별한 사이라서 좀 안타깝지만은 이건 본인 잘못도 아니고 본인 책임도 아니고 다만 이제 정권의 심판 선거가 되니까 막 이렇게 됐다고 보죠.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만큼 뭐 선전을 할는지 뭐 이렇게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후에는 또 박 전 장관이 뭐 어떤 행보를 할지 막 이런 것도 좀 관심 대상이라고 봅니다. 예. 교수님 방금 말씀처럼 콘크리트 지지층은 있습니다, 민주당에. 네. 근데 이번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. 뭐 역대 재보궐이 투표율이 50% 넘은 적이 없으니까요.
이번 선거가 진흙탕으로 펼쳐지면 더 낮을 가능성도 있다. 그러면은 이 지지층 결집, 콘크리트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. 근데 지금은요,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이게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얘기죠. 말하자면 LH 사건이 생기지 않았으면은 그러면 이제 한번 열어봐야 한다고 돼버렸는데 지금 여권에 대한 어떤 불만이랄까 실망 여기다가 LH 이 사태가 그야말로 그냥 휘발유를 갖다가 부은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무리 좀 박영선 전 장관의 후보 개인 경쟁력이 좋고 또 민주당이 지금 서울시 뭐 강남 빼고서는 다 민주당이죠. 그렇게 조직이 있지만은 과연 극복을 할 수 있을지 그걸 극복하면 대단한 거죠. 네. 알겠습니다.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. 박영선 후보가 고 박원순 시장 건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했고 그리고 다음 날 고민정 진선미 의원들이 캠프에서 사퇴를 했고 그것으로 뭐 일단락 되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어제 갑자기 SNS에서 박 시장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불거졌거든요. 그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정무적 판단 미스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기 정치하려고 SNS로 글을 쓴 게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는데 왜 이런 글을 썼다고 보세요? 글쎄요, 알 수가 없어요. 알 수가 없어. 그 심하게 얘기하면은 서울시장 선거는 이제 다 이제 안 되니까 뭐 내정치하겠다 뭐 이런 건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이건 말이 안 됩니다. 이게 진짜로 뭐 이번 선거가 여당한테는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습니다. 그렇죠, 서울시장 선거인데 이건 굉장히 그야말로 경거망동한 거예요. 그 판단력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. 제가 자기 정치 여쭤본 이유가 그 친문 세력에서 민주당 내 제3의 후보를 만들겠다. 이재명, 이낙연이 아닌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그 친문 지지자들 향해서 이 러브콜을 보낸 게 아니냐 이번 SNS가 그런 이야기 있어서 제가 여쭤봤어요. 네, 근데 솔직히 좀 지금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지난번 총선 이후에 불과 얼마 만에 이렇게 지지율가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원인을 생각해 봐야죠. 그거는 이른바 그 친문이라고 어떤 주류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까지 취했던 몇몇 가지 행태 그게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대선을 잘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후보 그리고 또 과거 보면 말이죠. 정권 재창출이 어렵습니다. 재창출은 항상 이제 끝나가는 정권의 비주류가 나오는 게 정권 재창출의 확률이 항상 높습니다. 네, 그게 뭐냐 그러면 노태우, 김영삼 이렇게 뭡니까 김대중, 노무현 또 이명박, 박근혜 그랬잖아요. 그렇네요. 그러니까 이게 잘 못하니까 주류는 거기에 책임이 있죠. 그러니까 항상 비주류 제가 그래서 지금 대권 주자 모모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좀 자기 철학을 세워야 한다 좀 충고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따르는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 대권 후보 양강, 이재명, 이낙연은 비주류니까 알겠습니다. 사과와 반성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